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 주고 계시죠?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인선도 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건가요? 발표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발표가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에 언론이 앞서 보도한 대로 네, 그 마이크 월츠 그 하원 의원 플로리다 출신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 역시 플로리다 출신인데 국무장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두 사람은 뭐 아주 대표적인 반중 인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 분석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들어서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전을 조기에 매듭짓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에 역점을 두려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투톱에 초강경 반중 인사가 발탁이 됐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지금 네.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에서 그 중국 견제 필요성을 그동안에 계속 강조해온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임명이 발표된 월츠 같은 경우는 그 하원 중국 특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월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그 미국 국방정 문제에 글을 썼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 함정 건조력이 200배가 높다. 그래서 미국 함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 한국, 유럽하고도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은 곧 그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는 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반중 안보 라인이 속속해서 좀 갖춰지고 있다라는 보도에 중국 쪽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요. 네. 이거는 미국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정책은 뭐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루비오 같은 경우는요, 2020년 7월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에 대해서 그 제재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 이 루비오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기자가 어제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루비오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을 다녀왔는데 나를 싫어하나 봐. 약간 그 조롱조의 그 글을 올렸습니다. 루비오는 그리고 특히 그 중국이 아주 발끈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제재 법안을 제출해서 중국이 아주 특히 싫어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이 속속 이렇게 갖춰지고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특히 결과가 나오고 나서 더 둘의 관계가 끈끈해진다 이런 보도가 있나 봅니다. 대선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트럼프도 물론 많이 조명이 됐지만 아주 특히 그 머스크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요. 대선 끝나고 나서 그날 밤부터 그냥 계속 트럼프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그 같이 행동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선거 당일 밤 그 찍은 그 트럼프 가족 사진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 외부 사람은 유일하게 그 머스크가 함께 있던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하고도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가족하고 같이 골프도 쳤는데 트럼프 그 막내 아들이 삼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인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인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도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 말고 당선인 말고 이 머스크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정상하고 트럼프가 통화하는 자리에도 네. 두 차례나 배석을 해서 이런 게 자기의 그 외교적인 영향도 과시했다는 얘기인데 젤렌스키하고 통화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네. 같이 대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하고도 통화할 때 역시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NN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홀딱 빠졌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진짜 머스크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주요직 인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트럼프가 그 주유엔 대사로다가 그 앨리스 스토파닉을 지명을 한 걸로 알려졌던 당일에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앨리스가 훌가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원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견해까지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제 경선에 출마한 릭 스콧, 이 사람 이제 플로리다 출신인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거기다 더해서 누가 상원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겠느냐 설문까지 올려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이 스콧이 한 6% 압도적 지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인선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은 넘어서 아주 자기 입장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영향력이 좀 커졌다 이런 인상이 있고 뭐 그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그야말로 막부 실력자.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앞서서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맡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미국 언론 분석은 트럼프가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여러 회사를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엄청나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공식 직함은 피하고 마크에서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수지 와일스 이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거명이 여러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자리? 이 사람은 네.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이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하워드 러트닉 이 사람들 월가 출신이죠.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 그리고 머스크 이 세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문고리 3인방이다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이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지원했다. 이건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요. 투자한 거 대비 번 게 더 많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승리의 뭐 1등 공신 아니라 특등 공신으로 평가가 네.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도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한 근 40% 급등했죠. 오늘은 조금 좀 주춤하지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이후에만 한 700억 달러 정도가 재산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한 3,2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2위가 레리 오리슨 오라클 창업자인데 이 사람보다 한 900억 달러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 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트럼프한테 썼는데 지금 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한 98조 원 우리 돈으로 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억 원 정도를 쓰고 98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900억 원 정도 이제 쓰고 98조 원 정도 벌었다. 이건 이제 주가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 그렇죠. 거죠. 이제 비교를 한 네. 거죠. 그래서 테슬라 네. 주가 강세론자가 이제 그 진시 먼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딥워터 자산운용 대표인데 이 사람의 CNBC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참 대단하다. 황금의 귀와 감각과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럼프 당선자,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신흥국이 발행한 달러화 표시 정크본드에 시장이 관심을 가진다. 어떤 분석일까요?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이런 그 지금 신흥국 발행 그 달러 표시 정크본드 가운데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고 채무 구조 조정 같은 협약을 하고 있는 것 기본 그 여건이 개선되는 나라들의 그 정크본드 투자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리 하락 위험하고 트럼프 2기의 그 관세발 우려로 인한 통화 변동성을 비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 진단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어떤 나라를 뭐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은 신흥국 정크본드가 올 들어서 대체로 이제 랠리를 이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평균 한 14%. 이게 보면 투자 등급 채권 수익률이 2.8%니까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UBS 관계자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파키스탄 정크본드 수익률이 올 들어서 한 23%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두 자릿수는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나 신용 등급 우려가 이제 있죠. 이 신흥국 정크본드 투자가 그런 그 리스크가 있지만 다른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틈새 상품이라는 유일한 틈새 상품이라는 그 진단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리고 말씀해주신 뭐 아르헨티나도 정크본드가 뭐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할 때 나온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를 이제 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신흥국 통화 지수는 작년 2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하는 대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그 트럼프 승리 최악 통화로 이제 멕시코 페소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월가 펀드 매니저 얘기는 IMF 구제금리 협상하고 바이백도 신흥국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정크펀드 투자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도 이런 그 대선 앞두고 위험 포지션을 줄이는 대신에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같은 미국 대선과 상관이 없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위안화 변동성이 높아지는 데도 베팅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가급적 연관되지 않는 그런 포지션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기후총회 이야기인데 확실히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얘기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막이 됐죠. 콥 네. 29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트럼프 집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1기 때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했죠. 그러니까 다시 탈퇴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경고 메시지가 많았고요. 의장이 이제 그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 환경장관인데 개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파멸의 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콥29가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헌신을 시험한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온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1.5도로 그 상승폭을 제한한다. 이것도 여기서 정해진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 파리 기후 2015년 2015 거기서 이제 정해졌고 오. 이제 그걸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별로 진전이 없죠. 네. 지금 뭐 유엔 분석을 보면요. 설사 모든 당사국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그런 공약을 지켜도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14%밖에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강력 목표치를 좀 높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지 개막 첫날 탄소 배출권 거래 세부 지침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 때 그 4조의 6조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제 세부 지침을 놓고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이번에 만들기는 했는데 합의는 여기 대해서 이제 일부 NGO들은 너무 성급하다. 뭔가 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서두른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콥29가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진다는 또 비판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생각할 게 많은데 좀 조급하다 이런 게 골자였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아, 그 이제 기금이라든가 기후 재정이죠. 한 뭐 몇 조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뭐 전혀 없는데 이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돈을 내는 범위를 넓히자. 그리고 민간 자금도 끌어들이자 하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개도국들은 아니 당신들이 성장하면서 탄소 신나게 배출해 놓고 우리한테 부담을 나누라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민간 자금은 안 된다. 공공 자금으로 하자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접점이 없습니다. 의장이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진정성 돈으로 증명이 된다 뭐 이런 신뢰입니다. 얘기인가요? 신뢰와 돈인데 의장이 그래서 네. 이제 이 회의 기간이 12일이거든요. 물론 뭐 연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견해차가 너무 넓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높이는데 힘을 합치자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미국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트럼프 2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악관에 트럼프가 컴백을 하면서 결속을 이 환경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이 미국 대표가 개막식 회의에서 이 사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이죠. 존 포데스타죠. 기후 특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기후 운동가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러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가 기후정책 방향을 되돌리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이게 이제 민주당 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도시 시민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다. 연방 정부가 조금 뒤로 빠지더라도
기후 위기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거다 하는데 힘은 좀 덜 실리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덧붙이기를 한 국가의 정치 주기가 있지만 이 기후 위기하고 싸우는 것은 그거를 넘는 훨씬 더 큰 싸움이다. 그렇게 또 약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준엄하게. 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뭐 이런 분석과 예측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매년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네요. 여기 대해서 세계 기상기구가 네. 이번 회의에 맞춰서 보고서를 냈는데 올 들어서 지난 9월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것이 불행한 것이 우리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 당장 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정장도 이 기후 재앙이 이미 뭐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당사국들이 티격태격하지 말고 더 협조를 해서 뭔가 목표를 실행을 하자고 거듭 호소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기후 협약을 하는데도 문제는 돈인데 결국에 이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기후 재정 문제에 대한 시비가 많아서 그런지 국제상공회의소가 이렇게 경제 충격을 수치화시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P29에 제출을 했는데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기상 이변 피해액이 약 2조 달러.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적 피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내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내면서 기자들한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이 엄청났지만 전 세계가 신속하게 단합한 대응을 보여가지고 해결했듯이 기후위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만도 그 이전 8년에 비해서 근 20% 늘어난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기후위기가 다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 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는 미국이 파리 협약에서 다시 탈퇴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한편으로는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 노력의 회방꾼이라는 취급을 앞서는 받다가 중국이 아시다시피 풍력, 태양광 발전, 전기차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좀 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도 주도해 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만약에 빠지면은 기후 협정에서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개도국 환경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른바 그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자기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저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은데 트럼프 컴백에 의한 향후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번엔 유난히 좀 많았네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중국이 COP29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애틀랜틱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툭하면 악당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좋은 황금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기후 보호 시장력도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석탄 사용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역행하는 부분, 역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겁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유럽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식량 안보를 또 한편으로 달성을 하려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덜란드의 바헤닝언 대가 이제 세계에서 농업부문 제1위 대학으로 꼽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유럽이 어떤 식량 안보를 달성하려면 육류, 특히 붉은 고기 이쪽에 이제 사료도 많이 들어가고 탄소 배출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근본적인 식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영내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적으로 권장량보다 40%가 많기 때문에 붉은 고기 먹는 걸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떤 이런 그 환경 개선, 이 농업 개선 문제, 환경 관련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 트랙터 시위 같은 뭐 농가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개입도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식단을 네.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